아르카디아 시티의 하늘은 늘 강렬한 햇빛과 불타는 붉은 석양으로 유명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72층 펜트하우스 거실 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든 도시의 정형이 박민석의 와인잔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향을 음미했다. 그가 처음 이 땅을 밟은 건 1993년. 달랑 $20,000와 가니 여행 가방 하나였다. 당시 아르카디아 시티는 그저 개발이 덜 된 모래바람이 부는 소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봤다. 누구보다 빨리 이 도시에 숨겨진 가능성을, 그리고 미래를. 처음엔 건축 자재를 현장에 납품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누구도 가기 꺼려 하던 외곽 현장에 들어가 몸소 자재를 나르고 공사장 인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한낮 45도의 더위에 녹아내릴 듯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시절. 아직도 발바닥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박민석이 지금은 세계적인 건설기업 PM그룹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이다. 자산만 35조, 연간 매출 11조를 넘는 중동의 핵심 기업, 그의 손을 거친 건물만 수백 채. 도심의 스카이라인 대부분이 그의 작품이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뜻밖의 선언을 했다. 여보, 나 한국 가서 경비원 해보면 어떨까?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아내 이수지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익숙한 표정이었다. 또 무슨 기상천외한 생각이지라는 그런 표정. 지난달엔 낙하산을 타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경비원이라니. 경비원이요, 이번엔 또 왜요? 그냥 평생 건물만 지었잖아. 이제는 한번 지켜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파트라는 공간이 어떤 삶을 담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은퇴 후 한국에서 2년간 지내기로 아들과 약속했었다. 아들 도현은 현재 PM그룹을 물려받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 덕분에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도현이 결혼 준비도 있고 우리도 손주 얼굴 좀 보고 살아야지. 근데 그냥 지켜보는 건 성에 안 차. 뭔가 직접 해보고 싶어. 이수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 사람은 언제나 정해진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아 걷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그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부의 고급 주거지 백송 힐스. 목련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아들 도현과 그의 예비 신부 한소연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곧장 관리사무소에 경비원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력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카디아에서 건설사 회장님이셨다고요? 관리소장의 표정은 믿기 힘들다는 듯 했다. 그럴 만도 했다. 은퇴한 대기업 회장이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을 하겠다니. 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서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만의 작은 실험입니다. 진정성 있는 눈빛의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직원들과의 면접도 무난히 통과했고 다음 주부터 정식 근무가 시작되었다. 첫 출근일 아침 6시.
박민석은 새 제복을 단정히 입고 백송 힐스 목련동 경비실에 도착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전에는 매일 수트와 타이를 입고 회장실에 앉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였다. 지하 주차장 한켠엔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검은 천으로 덮어두고 그는 중얼거렸다. 이것도 나름 특별한 출근이군.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뭔가 달랐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 불러주고 각 직장인의 일정까지 기억해 응원하는 모습.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스마트하고 다정한 경비원이었다. 도윤아, 오늘 학교 체육대회지 힘내라. 김 대리님, 오늘 회의 잘 되시길 바랍니다. 관리소장은 그의 철저한 업무 태도에 놀라워했다. 매일 새벽 단지를 돌며 쓰레기 분리 상태를 확인하고 주차 질서를 기록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일일 점검표를 만들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날의 첫 충돌이 일어났다. 번쩍이는 벤츠 AMG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정문으로 들어왔다. 차창이 내려가며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목련동 주차장 지금 비어 있나요? 운전자는 한소연. 글로벌 IT 기업 부이사이자 도현의 약혼자였다. 안녕하세요. 소연 이사님.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켜려는 순간 차량은 이미 경비실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 박민석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이곳은 장애인 전용 구역입니다. 다른 공간을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될 건데요. 급해서요.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고급 브랜드 슈트에 당당한 자세. 하지만 말투는 다소 거만했다. 죄송하지만 규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한소연은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여기 산 지 3년인데 이런 간섭 처음 받아요. 신입이세요. 네, 신입입니다. 하지만 규정은 지켜야죠.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사는 곳이니까요. 잠시 말이 없던 한소연은 핸드백을 꺼내 휴대폰을 들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봐야겠네요. 네, 그러시죠. 같은 말씀 드릴 겁니다. 결국 그녀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불쾌한 얼굴이었지만 할 말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소연은 커피를 들고 경비실 앞을 지나며 말했다. 이거 좀 버려주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분리수거장은 저쪽입니다. 커피잔은 재활용이니까요. 제가 그쪽까지 가야 하나요? 그 수고 덕분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십니다. 그의 단정한 외모, 정중한 말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날 이후 이상한 경비원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소연은 그날 이후 왠지 모르게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걸음이 느려졌다.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대고 택배도 맡기고 쓰레기도 적당히 처리했었다. 하지만 그 신입 경비원이 등장한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예민해졌다.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태도는 온화하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편했다. 타인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박민석은 처음 겪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 며칠 후 아침 출근길, 한소연이 대형 택배 상자를 들고 경비실 앞에 나타났다. 이거 좀 맡아주세요. 저녁에 올게요. 죄송합니다. 소연 이사님, 택배는 입주자 본인이 수령하셔야 합니다. 항상 맡아주셨는데요. 이제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의 책임 문제로 인해 보관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새로 설치된 디지털 택배 보관함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고 상단에는 설명서가 부착돼 있었다. 이거 경비 아저씨가 설치하신 거예요? 네. 관리사무소와 상의해서 제안 드린 사항입니다. 한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경비원이 택배 시스템까지 제안하고 직접 설치까지 했다고. 그녀는 마지못해 상자를 보관함에 넣었다. 처음 쓰는 기계에 살짝 당황했지만 사용법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다. 며칠 뒤엔 주차 문제가 발생했다. 소연의 손님이 방문해 차량을 이중 주차해 놓은 상태였다. 박민석이 직접 전화했다. 이사님,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출차를 못하고 계십니다. 곧 나가실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하 3층 방문자 주차구역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중 주차는 응급 차량, 진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곧 갈 건데요. 만약 지금 맴 식구가 오면요. 아이가 아프다든지 어르신이 쓰러졌을 때 그 차 때문에 구조가 늦어진다면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그 순간 한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말은 정곡을 찔렀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찔러왔다. 알겠어요. 제가 말하죠. 그녀는 전화를 끊고 손님에게 주차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모두 옳았다. 한 달쯤 지나자 목련동에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목련동 새 경비 아저씨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택배 보관함도 그렇고 말투도 교수님 같고 어제는 쓰레기 분리함에 메모까지 붙여 두셨더라. 유리와 플라스틱 혼합 시 수거 안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혹시 전직 공무원 아니면 군 간부 출신? 나는 전직 은행장일 것 같던데 정장 핏이 남달라. 하지만 아무도 그가 아르카디아 시티에 마천루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의 시아버지가 될 인물이라는 것도 에이딘 아와이 헤어와 어디와오. 한소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회사에서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였지만 집에서는 이 경비원 앞에서 자꾸만 흔들렸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는 직접 나서서 설명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늘 당연한 원칙을 한결같이 지켜나갔다. 그 당연함이 오히려 그녀의 당연함을 되묻게 만들었다. 이리야후 그날 밤
소연은 화상통화를 걸었다. 도연아, 오늘 또 경비원이랑 말다툼했어. 진짜 고집 센 사람이야. 박도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저씨, 나중에 한번 인사드려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원칙만 따지는 좀 특이한 분이야. 도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속에서 꿈틀거렸다. 아버지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김도연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장 목련동으로 향하던 날, 엘리베이터 앞에 초조히 서 있는 한소연의 옆을 한 남자가 경비실에서 걸어 나왔다. 경비복을 입고 단정히 머리를 빗은 남자. 박민석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소연은 몸이 굳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린 채 박민석을 쳐다봤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인사해. 아버지야? 순간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경비원이 아버지. 그 아버지, 숨이 멎는 듯한 침묵 속. 박민석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소연 씨. 그 목소리는 다정했고 따뜻했고 여느 때처럼 공손했다. 그러나 그 공손함 속엔 깊은 유머와 배려, 그리고 묘한 장난기가 숨겨져 있었다. 경비실 안에서 네 사람은 마주 앉았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지난 한 달간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쓰레기통, 택배함, 주차장, 커피잔. 박민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경비원이 된 이유, 단순해요. 은퇴 후 한국에서 보내는 2년 동안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소연 씨가 사는 이곳이라 더 의미가 있었지. 그제야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박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과일을 권했다. 근데 덕분에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참 똑똑하고 멋지더군요. 그 말에 소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백송 힐스의 조명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소연은 도현과 단둘이 벤치에 앉았다. 나 진짜 부끄러워. 어쩜 그렇게 몰라봤을까. 도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늘 그래. 누구보다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해. 호텔을 지을 때도 객실 청소를 직접 했고, 쇼핑몰을 만들 땐 한 달간 점원으로 일하셨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원칙을 지켰는지. 그의 원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한소연은 아침마다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전엔 그냥 지나치던 눈빛이 이제는 부끄럽고 어색하고 또 묘하게 따뜻했다. 평범한 경비복 차림에 그분이 이제는 단순한 관리 직원이 아닌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러나 박민석은 예전과 전혀 다름없는 태도였다. 그가 특별히 소연을 배려하거나 무언가를 언급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더 철저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못되어 있으면 직접 문 앞에 붙여놓는 안내문도 소연의 집에 예외 없이 붙었다. 소연의 차량이 잠시 경로를 막는 위치에 세워졌을 때도 경비실 내 방송을 통해 목련동 1만 책임사오 차량 재배치 부탁드립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다. 그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소연은 그런 태도에 점점 안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박민석이 직접 제안한 안건 때문이었다. 야간 근무자 휴게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환기 시설도 부족합니다. 미화원분들의 탈의실도 개선이 필요해요. 소소한 환경이지만 근무자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장은 처음엔 의아해 했지만 그의 제안서에는 도면과 예산 계획서까지 첨부돼 있었다. 완벽했다. 그가 예전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그 꼼꼼함과 설득력 있는 발표는 회의실에 있던 모두를 고개 끄덕이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박민석은 스스로 자재를 구입하고 잠든 아파트를 돌며 하나하나 손을 봤다. 야간 경비원에 낡은 의자를 바꾸고 공용 냉장고를 설치했으며 미화원 탈의실엔 작은 선풍기와 커튼도 달았다. 그의 변화는 사람을 위한 변화였다. 한소연은 회사에서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경비 직원, 청소 직원, 사무지원팀 직원들이 눈에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내 관리팀과 티타임을 가졌고 매주 회의록을 손수 읽어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전엔 제가 너무 위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연은 회의 중 이렇게 말하자 직원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는 바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던 아이 한 명이 경비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손에 들고 있던 색종이가 바람에 날려 하수구에 빠진 것이다. 아저씨, 나비종이. 박민석은 말없이 허리를 굽혔다. 금속 뚜껑을 조심히리 열고 긴 집게로 바람에 휘말린 종이 나비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나비는 다시 날 수 있어. 다음엔 좀 더 단단하게 접어보자. 아이의 울음이 멈췄고 엄마가 뒤늦게 달려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매일 경비실에 들러 박민석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달라며 졸랐다. 경비실 한편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손편지가 하나둘 늘어갔다. 민석 아저씨 짱. 아저씨 고마워요. 쓰레기 잘 버릴게요. 소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 지켜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어느 저녁 박도현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연아, 내 아버지는 진짜 멋진 분이야. 도연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앞으로 매일 경비실 들를 거야. 인사도 하고 커피도 드리고. 그럼 아버지,
아마 속으론 무척 기뻐하시겠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실걸. 그런 게 더 멋있잖아. 소연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그 속엔 존경과 사랑, 그리고 새로움이 담겨 있었다. 쇼난. 그 이후로 소연은 아침마다 출근 전에 잠시 경비실에 들렀다.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시라고요. 그녀는 테이크아웃 컵을 조심스레 건넸고 박민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소연 씨라고 해주세요. 네, 소연 씨. 둘은 눈을 마주쳤고 묘한 따뜻함이 오갔다. 그날 저녁, 박민석은 일지를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르카디아 시절, 아들과 함께 사막 한가운데에서 찍은 사진. 그 당시 도현은 고작 9살이었다. 땀에 젖은 얼굴로 트럭에 물병을 나르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젠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니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삶은 수많은 마천루를 쌓아 올린 기록이었지만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소연은 경비실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경비 아저씨, 네, 소연 씨. 이제 좀 알겠어요. 왜 그렇게 원칙을 지키셨는지. 처음엔 정말 불편했어요. 솔직히. 화도 많이 났고. 그런데 이제는 저도 제 삶에 원칙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틀에만 맞추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은 지키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지키기만 하면 누군가에겐 그저 불편함이 되니까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사람에 대해, 공간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 그 순간 박민석의 눈가에도 작게 미소가 피어올랐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던 아침. 백송 힐스 목련동의 단지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경비실 문이 열리며 박민석이 커피잔을 들고 나왔다. 언제나처럼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 분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달된 택배들이 단지 내 정리소에 제대로 보관되었는지를 점검했다. 이제 그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어른들은 경비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하고 먼저 인사했고, 아이들은 아저씨, 나 오늘 학교에서 별 5개 받았어요 라며 자랑했다. 특히 한 달 전부터는 경비실을 아예 작은 사랑방처럼 사용하는 주민들이 늘기 시작했다. 민석 아저씨, 여기 앉아서 잠깐 쉬어도 돼요. 물론이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는 늘 들어주었다. 주민들의 푸념도, 자랑도, 때로는 눈물도 대단한 조언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함께 웃어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줄 뿐인데도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꼈다. 나야. 한소연도 달라졌다. 이제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경비실을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퇴근길에도 들러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변화는 회사 내에서도 감지되었다. 회의 때마다 늘 냉정하던 그녀가 이제는 회의 전 다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미소를 먼저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한소연이 손을 들었다. 경비원과 미화원분들을 위한 복지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야간 휴게 공간 개선, 계절별 근무복 제공, 이건 단지의 품격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다. 특히 어르신 대표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양반들 덕분에 우리 단지가 이리도 말끔해졌는걸요. 우리 손주도 경비 아저씨랑 친해서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경비실로 달려가요. 소연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민들의 공감이 이미 그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도현과 소연은 함께 청첩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디자인 어때? 약간 미니멀하고 따뜻한 느낌이야. 좋다. 근데 우리 아버지 청첩장에 직업을 뭐라고 적을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경비원이라고 해도 멋있잖아. 맞아. 경비원이든 회장이든 결국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 그때 박민석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얘들아, 이거 좀 봐줄래? 그가 꺼낸 건 웨딩홀 식사 메뉴였다. 수첩엔 손으로 적은 다양한 음식 이름과 옆에 조그맣게 적힌 별점과 메모가 빼곡했다. 이건 아버지께서 직접 다 다니신 거예요. 청소 상태부터 주방 동선까지 다 봤지. 근데 이 집이 제일 낫더라. 소연은 말이 막혔다. 그녀도 회사에서 늘 검토하고 체크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지만 박민석의 꼼꼼함은 차원이 달랐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다. 마음을 담은 준비였다. 며칠 후 박민석은 백송 힐스 경비실에 작은 알림문을 붙였다. 공지 6월 10일부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모두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목련동 박민석 드림. 소문은 금세 퍼졌다. 아니, 우리 민석 아저씨 그만두신대요. 에이, 진짜예요. 결혼식 준비하러 가신다더라. 그날 주민들은 경비실 앞에 몰려들었다. 어떤 어르신은 정성스레 쌓은 전을 내놓았고 아이들은 손수 만든 그림과 편지를 안겼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결혼식 끝나고 다시 오시면 안 돼요. 박민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 하나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침, 그는 평소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점검하고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모든 게 익숙했고 동시에 이별이 실감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벤틀리에서 검은 천을 걷어냈다. 이제는 이 차를 숨길 이유가 없지. 이네이는 가만아. 결혼식 날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던 순간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다.
백송힐스의 경비원, 미화원, 관리소 직원들 모두 단정한 정장을 입고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아니, 왜 경비원들이 VIP석에? 박민석이 손수 그들을 안내했다. 여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신부 한소연이 경비원 분들 앞에서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이었다. 제가 부족했던 시절,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겼다. 결혼식이 끝난 후 주민들은 공동체 카페에 자발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박민석님께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지는 이제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됐어요. 그분이 남긴 건 택배함도, 주차 질서도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한소연도 회사 게시판에 짧은 글을 남겼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걸 아버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조용히 거실 창가에 섰다. 백송힐스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응. 나도 언젠가 아버님처럼 살아보고 싶어.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이미 시작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결혼식을 마친 후 박민석 부부는 다시 아르카디아 시티로 향했다. 은퇴 이후 계획했던 2년의 한국 체류는 그렇게 막을 내렸고 그는 마지막까지 경비복을 벗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여행은 내가 지금껏 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 값졌어. 이수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표정 안에는 자부심과 뿌듯함, 그리고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한소연과 박도연은 백송힐스 목련동 참치맹 사회 신혼집을 차렸다. 신혼의 설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에겐 이웃이 주는 따뜻함이 익숙한 일상이었다. 소연 씨,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어르신, 무릎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관리실 앞에서도, 택배 정리소에서도 그녀의 인사는 이어졌다.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히 지나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경비실 앞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석 아저씨는 이제 안 오세요? 한아이가 물었다. 응,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대. 그럼 여기도 다른 아저씨가 오시는 거야. 그치만 걱정 마. 우리 아저씨가 가르쳐 준 게 많으니까 새 아저씨도 금방 잘하실 거야. 새 경비원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민석이 남긴 매뉴얼 노트와 정리된 업무표를 보며 금세 적응해 갔다. 노트 한 켠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먼저 보고 규칙은 그 다음입니다. 단지의 질서는 규율로 유지되지만 공동체의 온기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은 새 경비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전 직원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한 달 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이사 한소연이 공식적으로 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동안 그녀가 추진한 다양한 안건과 진정성 있는 행동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로 남아 있었다. 경비원들과 미화원, 그리고 관리 직원분들이 단지의 품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말끝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 박민석이었다. 하루는 도현과 소연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박민석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거긴 몇 시예요? 새벽이지 뭐. 그런데 잠이 안 와서. 얘들아, 잘 지내지? 아버님, 저 내일 복지관 미팅 있어요. 어르신 복지 개선안 때문에요. 그거 그때 소연 씨가 기획했던 거지. 잘하고 있구나. 통화는 짧았지만 박민석의 눈가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아파트에서 시작한 작은 실험이 한 세대를 거쳐 진짜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한소연은 경비실에 들러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민석 아저씨, 아니, 아버님, 요즘도 여전하시죠? 경비실 한켠엔 주민들이 붙여놓은 그림과 편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석 아저씨, 저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어요. 경비실이 너무 깨끗해요. 아저씨 생각나요. 그때 알려주신 주차 팁 덕분에 싸움 안 났어요. 그 편지들 앞에서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그녀의 표정엔 미래를 향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한소연은 회사에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하여 사람 중심 공간 디자인 캠페인 단순한 효율 중심의 공간 배치를 벗어나 사용자 중심의 감성 설계, 특히 관리 직원과 미화원을 위한 편의 시설 설계에 집중하는 캠페인이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곧 사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산되었고 본사뿐 아니라 전국 지점까지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최근에 한 경비원으로부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말이나 권한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이 인터뷰는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경비원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기사도 실렸다. 박민석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 속 인물의 진정성에 깊이 공감했다. 백송 힐스의 주민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말을 건넨다. 아이들은 종이 접기 대신 이제는 직접 편지를 써서 경비실에 붙이고 어르신들은 김장철마다 경비실로 반찬을 챙겨온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분위기, 그 중심엔 박민석이 있었다. 6개월 후 박민석은 아르카디아 시티 본사 옥상에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건축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텔도 쇼핑몰도 아닌 노인복지센터였다. 이번엔 이거야. 이수진이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아서 아르카디아에도 그 온기를 심고 싶어졌어. 그는 웃으며 도면 한 귀퉁이에 이름을 적었다. 백송센터, 사람을 위한 공간. 마지막 장면, 경비실 앞. 아이가 새로 온 경비원에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경비실엔 예전에 진짜 멋진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 어떤 분이셨는데? 항상 웃으면서도 규칙을 지켰고요. 쓰레기도 엄청 잘 분리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엄청 멋있었어요. 경비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분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아저씨도 나랑 종이 나비 접어요. 그래, 접어보자. 마지막 나레이션.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람. 박민석이 그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벤틀리도 아니고 마천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가운데 매일 아침 인사 나누는 그 따뜻한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